시청자 여러분, 10월 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비리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 씨의 검찰 소환이 금명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환 조사 이후 조국 정국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경심 씨 소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금명간 소환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핵심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핵심 주범을 예를 들어 소환하기까지 전에는 바로 가장 가까운 공범을 소환하는 게 첫 번째 단계겠죠. 그럼 검찰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경심이 마지막 종착지일까요? 종착지는 조국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마지막 종착지라면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가장 그 전 단계로서 마지막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를 몇 번씩 소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소환하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소환해서 완전히 다 끝내야 된다. 여러 번 소환을 못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다 부인하겠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진술을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완벽하게 기하는 그런 검찰의 자세가 아니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중론의 입장이시군요. 네네. 또 뭐 일각에서는 정경심 씨하고 검찰하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늘 조범동 씨에 대한 그 기소가 이루어지면은 그 영장 발부가 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정경심 씨께서는 그걸 입수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말하자면 검찰 조사에 대응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요. 다만 제가 보기에 앞쪽을 제가 좀 강조한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사실 많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르게 해야 된다. 최소한 그 기점이 뭐냐면 대통령의 유엔 연설 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후에 해야 한다. 이거 갖고 검찰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엔 연설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전에 했다가 또 뭐 더 비판이 많을 거다. 뭐 이런 그쪽이 더 신중론이 더 우세했다. 이런 제가 좀 취재를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 검찰이 정경심 씨 소환의 어떤 방법, 행태를 놓고 공개 소환을 하겠다. 검찰청 정문 1층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의 절제, 성찰을 요구하고 또 인권 수사를 강조한 이후 지금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권력의 눈치보기입니까? 아니면 검찰로서는 공연히 빌미를 줄 필요 없다. 그럴 바에야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하나의 그런 전략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전략적인 어떤 측면이긴 하나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자들이 한 2주 전부터 사실은 검찰청 1층에서 사진 기자들이 지금 왜 뻗치기라고 하죠? 그렇죠. 뻗치기. 계속 뻗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안쓰럽잖아요. 일단 일단 1층으로 가는 거 맞아. 그런데 그건 내가 알려줄게. 1층에서 할 거야. 라고 몇 번씩이나 사실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예고를 했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기사화 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공개다. 하고 비하인드는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지금 얼마나 압박을 받길래 지금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경심 씨가 모습을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도 그렇죠. 국민적인 관심이란 말이에요. 혹자는 그래요. 지금 언론에서는 아니 그러다가 불상사라도 나면 그럼 불상사 안 나게끔 해주면 돼요.
사실 그건 포토라인 지키고 검찰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도록만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뭐냐면은 이 그 삼각 그 지점 있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서서 최소한 질문 몇 개를 받는다. 이 약속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되게 안 무너진 게 몇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안 무너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뭐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지금 아마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뭐 전 대법원장, 또 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정유라 할 거 없이 또 뭐 과거 재벌 회장도 또 휠체어를 타고 뭐 다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와서 포토라인에 선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정경심 씨만 특별 대우를 하느냐? 또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이냐. 사인이기는 하지만 공인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그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국민적으로 논란이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냐.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비공개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격적으로 그날 하면 돼요. 근데 흔하잖아요. 기자들 딱 얘기 안 하고 비공개로 다 끝냈어. 사실 딸도 비공개로 끝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개했잖아요. 근데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국민적 공분을 또 이렇게 좀 일으키게 만드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그런 문제들은 형식적인 문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심 씨가 소환돼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만 그 조사가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조국 사태가 전개될까? 이게 사실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확실해졌다. 하나는 조국 장관은 자신이 기소되고 또 부인이 재판을 받더라도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 이유가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일단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 등 사법적 그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검찰 등은 뭐냐면 검찰 이외의 재판 과정까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예고를 했죠. 그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부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직위에 대해서. 근데 그건 재판 과정에서 여죄 여부를 따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자신의 거취 문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 그 건,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과 두 번째 서초동의 어떤 집회. 사실 이거 여당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집회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집회를 언급하면서 참가를 독려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집회 끝난 다음에 장관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 촛불을 다 국민들이 들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의미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끝날 때까지 자기는 장관 사퇴를 하지 않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뭐 우리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온통 소용돌이가 끝없이 이어질 텐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거고 구태여 구속까지는 할 필요 없다.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또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리스크를 짊어질까 하는 것도 저는 관심사입니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잖아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건가? 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기소, 불구속 기소, 정경심, 조국 둘 다 구속, 정경심 불구속, 조국 불기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언론들이 추적을 해왔고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
이 부인이 이 사모펀드의 어떤 소유주다라는 것까지 거의 나왔고, 그 소유주라면 횡령 혐의까지도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언론이 취재하게끔 만들어 놓고 불구속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건 조국 교수 역시 기소조차도 안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신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보이는 방법이 뭘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경심 구속, 조국 불구속. 기소는 할 때 불구속. 이 정도가 국민들로 봤을 때도 부부인데 부부를 다 구속할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기소까지 가고 검찰로서는 이런 압박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어떻게 보면 수용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혁은 계획대로 하되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보이십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개혁안은 줄 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줄 건 주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이제 외통수가 됐어요. 그렇죠. 왜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 만나서 인사 요구를 하잖아요. 그 인사 요구가 대검의 감찰본부장하고 사무국장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검찰총장의 팔다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찰본부장은 검사들을 감찰할 권한,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수사관들, 일반직을 감찰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빼앗고 조국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은 사실 자기가 있어봤자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좋아, 이제 끝이야. 뭐까지는 내가 하겠어. 라는 하나의 어떤 그 선을 이제부터 긋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라. 이거 보면 아주 당연하고 또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속내 그 담긴 메시지는 결국은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국 수사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그런 외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은 개혁은 계획대로 하겠다. 대통령의 지시고 국가 원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명령에 따르되 검찰의 수사 이 부분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의지라 한다면은 우리가 말은 여권에서 검찰 개혁하라고 하지만 대충 조국 수사를 끝내라는 뜻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충돌 지점이 있거든요. 충돌 지점. 이 부분을 과연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헤쳐나가리라고 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런저런 대안들은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도 자기의 처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압력 상황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 아닙니까? 맞죠. 처음 보셨죠. 저는 이게 다 똑같이 느껴져요. 뭐가 똑같냐면 교수님 그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한겨레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도 원래는 추미애 대표가 수사해달라고 그랬는데 밝혀진 게 드루킹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드루킹과 김경수 당신은 도지사가 아니죠. 김경수 지사가 만났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도지사 겉으로 아예 자기가 드러나서 몇 번 만났다 먼저 얘기하고 공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도지사까지 출마를 해요. 피의자 신분으로. 그리고 도지사 신분으로 내가 도지사로 선출됐으니까 죄가 없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도 나가고 공격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 그리고 재판까지 계속 받잖아요. 근데 지금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됐는데도, 후보자 시절에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도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여죄 여부를 따지겠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 더 있어요. 김경수 지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촛불 100만, 200만입니다. 촛불 100만, 200만은 사실상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윤석열 나와라. 그 목소리잖아요. 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자, 물러나라는 거죠. 물러나라는 거죠. 조국 물러나라 해서 윤석열 물러나라로 지금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내가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할까?
검찰총장이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카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정권에 뭐가 뭐 비리가 있다든지 거기까지 뭐 들어간다든지 그렇다면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더 좁아질 거다. 자기가 직접 무엇인가를 꺼내놓고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느껴질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정권이 자기하고 같이 임기 2년을 다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삼척정도도 알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까지 자기의 명예를 존중해왔던 사람, 자존심이 그런 강한 사람이라면은 자기 처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내가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어떤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그 선이 딱 조국 선에서 그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조국 장관의 여죄 여부를 따지는 일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이상으로 갔다가는 너는 이 정권을 죽이기 위해서 정파적인 어떤 내통, 한국당과 내통했다라는 말을 왜 계속 풍기겠습니까? 이미 앞으로 검찰이 무슨 일을 할 때 너희들은 다 내통하고 한 일이야 하고 정파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윤 총장이 만약에 정권에 또 그 이상 넘어서 칼을 대기 시작한다? 이러면 바로 끝까지 이게 뭐 한국당과의 내통 이런 프레임으로 가둬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도 지키면서 자기 하려고 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것. 저는 조국 수사를 딱 해서 기소한 다음에 사표를 던질 거다. 깨끗이 자진 사퇴. 예. 나는 할 것 다 했다. 네. 내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마무리했다. 나는 깨끗이 물러나겠다. 그때 사실은 함께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한동훈 반부패 부장, 이 한동훈하고 또 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 사람들이 원래 특검하고 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삼성 이재용 수사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특수부. 예. 근데 특수부 지금 뭐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너희들은 사표 쓰지 마 하겠지만 동반 사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몇몇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사닥이라고 불리는 그 특수부 그 라인들이 함께 동반 사퇴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무언의 또 압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검찰총장처럼 압력을 받아서 얼른 자진 사퇴해서 자기 몸부심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건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조국 수사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내 임무는 다 마쳤다 해서 깔끔하게 사표를 던질 수도 있고 조국과 같이 동반 사퇴를 하자든가 여러 가지 카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동반 사태는 이미 물 건너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건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아무리 지금 조국이라든가 현 정권이 이 조국을 끝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간다고 하지만 민심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조국을 기소했을 때는 전혀 다르지요. 소환만 하고 조사에 들어가도 다르고 기소했을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데 민심이 그것까지 용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어쩔 수 없다. 동반 사퇴 쪽으로 권력이라는 게 또 냉정한 겁니다. 우리한테 총선을 앞두고 이게 큰 악재가 되겠다면 언제든지 자르거든요. 근데 교수님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상식적이라면 그런 상식이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임명조차 하지 말았어요. 그렇게 생각도 되네요. 임명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고 임명을 했더라도 지금 드러나는 이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이건 사퇴시켜야 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촛불까지 온 거를 보면 이거 웬만해서는 그런 어떤 왜 상식적인 결과가 아니겠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총선까지 가겠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지 총선까지는 이거를 끌고 가는 그 프레임. 그러니까 200만이다라는 순간 제가 이게 200만이라는 게 총선까지 가겠구나라는 딱 그 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토사구팽이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적어도 이런 외압을 뿌리치고 조국 수사까지만 마무리를 지어도 그건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과연 거기까지 갈 건가? 정경심 선에서 끝날 것인가? 네. 지금 암적으로 봐서는 정경심 지금 구속 소환도 상당히 신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 큰일이 돼버렸는지 아니 검찰이 그렇게 공언했는데 소환조차도 사실은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검찰이 얼마나 위축됐는가를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소환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 나라에 날고 긴다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됐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살아있는 권력들이 전부 다 소환됐는데 고작해야 장관 부인이 비공개된다? 이 자체가 검찰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협과 압박을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반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 3일에 광화문에서 또 보수 자유 우파 그룹이라고 하나요? 네. 그쪽에서 대규모 또 조국 퇴진 문재인 규탄 뭐 이런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중요한 분수령은 될 것 같아요. 검찰로서는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가늠해 보면서 어떤 선에서 자신들이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를 하되 그래도 외부에 그러한 국민적 힘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당연히 내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일 것 같고 그것이 또 뭐 숫자가 어쩌니 저쩌니 할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단 교수님께 제가 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앞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돌 하나씩 들고 다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뭐 법대로가 아니라 돌을 던지면 돼요. 짱돌을 옛날처럼 그냥 숫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옛날 형벌이 다 있었지 아니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서초동 모인다는 게 100만이 모여서 조국을 수호하겠다라고 나선 게 저는 딱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한 사람의 유무죄를 따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 법 속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그 사법적 권력을 위임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숫자를 갖고 한 사람의 유무죄를 판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죄다. 100만이 모였으니까 무죄다. 200만이 모였으니까 무죄다. 이러면 중우 정치로 가는 거죠. 완전 민주주의가 필요가 없고 대의 정치가 필요가 없고. 그렇죠. 군중이 여죄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돌 갖고 다녀라. 그래갖고 뭐 사람이 잘못했으면 던져라. 몇 명이 그것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가 얼만큼 있다 없다를 판명할 것이다. 이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네. 김경률 씨가 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요. 네네. 소위 말해서 조국 지지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네네. 뭐 그건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분이 회계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경제금융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여러 가지 재벌 어떤 그런 비리를 캐내는데 한 전문가 이상의 그런 노하우와 경력을 갖고 있죠. 뭐 10년, 20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공인회사 본인도 되지만 센터의 그런 연구원, 경제학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과 밤낮을 며칠을 세워가지고 조국 펀드를 철저히 분석을 했다. 네. 그런데 이게 권력형 범죄의 심증을 자기는 굳혔고 네.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 정권이 조국 수호에 그렇게 지키기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올인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좌파의 참여연대라는 그런 단체에서 바로 이 아주 전문적으로 금융 사범들, 금융 범죄에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 것 중에 하나가 WFM이라고 해서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급조한 회사 있잖아요. 그 감사 보고서를 본 거예요. 감사 보고서를 보고 나서 한 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력형 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다 언론에 나온 거를 사실 집약적으로 얘기해 준 거잖아요. 2차 전지를 누가 얘기했죠? 이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이 정부에서 2017년 7월 달에
그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2020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2차 전지 의무화. 의무화라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있으려면 2차 전지 회사들 완전히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IFM과 WFM은 그 이후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이게 권력형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미 빼냈거나 공유해서 이것에 이권에 개입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참여연대 전문가들이 어쨌든 몇 날 며칠을 보고 들여다보고 사실 한마디가 더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비리다 하고 발표를 하려더니 참여연대가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 식구라서 감싼다? 그렇다면 그게 시민단체입니까? 워치도그입니까? 사냥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감시견이 아니라 그냥 충견이죠. 그러니까 이 김병률 씨의 주장 중에는 하나는 이게 말하자면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큰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한 사람이라든가 정경심 씨 이 몇 사람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서 정치적 어떤 비자금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었느냐가 권력형 범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막고 있는 게 어떻게든 아니냐. 거기까지 수사가 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는 게 이분의 말하고 싶은 속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있기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만약에 공소를 아까 공소권을 이제 기소를 해서 공소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 다 종합하면 사실은 너무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들은 10억 몇 천만 원. 23억 투자, 10억 증발.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화된 것도 10억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이렇게 더 자금을 빼고 어쩌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드러난 금액,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드러난 금액만 보면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수법이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인가 사업을 크게 벌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보니까. 만들고 빼고 우회 상장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빨대처럼 조금씩 가져다 쓴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정경심 교수한테 도로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지금 중간에 빼돌린 금액들이 있는데 다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확언을 해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더 밑에 거다란 그 빙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일을 벌이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그 안에 어떤 금액들이 정치 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검은 돈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빨대를 꽂아놓고 돈이 이렇게 계속 회전한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관건이죠. 근데 김경률 이 사람이 밝힌 거에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언론에 나온 것 이외의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 본인은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사들은 그런 걸 꼼꼼히 분석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그런 전문가는 없는 거죠. 뭐 외부 사람을 불러다가 뭐 어떻게 자문을 받아볼 수 있지만 여기는 이것만 평생을 해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런 확언을 할 때는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 아닙니까? 핵심이죠. 그런 분이 조국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자기 진영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무슨 그냥 추측이라든가 대충 어떤 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덮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권을 창출하고 뭐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정권 뺏기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일단 총선과 대선을 잘 치러서 어쨌든 이걸 계속 덮어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핵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외압에 꿋꿋이 맞서 나가느냐 이게 제 관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 개혁 요구는 수용을 하되 조국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무소의 불처럼 당당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